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형사 전문 김윤서 변호사입니다. 아마 다들 대중교통 중에서도 지하철을 가장 많이 이용하실 텐데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인 만큼 지하철 내에서는 다양한 사건,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지하철 성추행 사건이죠. 그런데 똑같이 지하철 내에서 발생한 성추행이라도 당시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과 형량은 달라지는데요. 같은 지하철 성추행 사건인데 처벌은 거의 10배 정도 차이가 난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은 지하철 성범죄 상황별 어떤 처벌이 적용되고 그 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사건이 연루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에서 성추행을 저질렀다면 형법상 강제추행죄 또는 성폭력 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 추행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사람을 추행하였을 시 성립되는데요. 최대 10년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는 아주 무거운 범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을 했다면 강제추행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지하철에서 기습적으로 가슴을 만지거나 엉덩이를 주무르는 행위는 피해자가 미처 거부하거나 피할 틈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강제추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반면 공중밀집장소 추행죄는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장, 집회장소 등 사람이 밀집한 장소에서 추행을 하는 경우에 성립되는데요.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혹 지하철이나 버스, 기차 안에서 잠들어 있거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의사표현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추행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형법 제299조에 따라 준강제추행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폭행, 협박 없었더라도 심신상실 또는 한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추행한다면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처벌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지하철 성추행 사건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가해자는 상대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만약 내가 추행한 상대방이 성인이 아니라 미성년자였다면 처벌의 수위가 달라집니다. 그럼 아청법이 적용되어 일반 성인 피해자 사건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순 추행이라도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미성년자가 만 13세 미만이었다면 성폭력 처벌법에 의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똑같은 지하철 성추행 사건에서 강제추행과 공밀추를 가르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보아야 할 것은 당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퇴근길 지하철에서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이용해 주변 사람의 신체를 만졌다면 보통 공중밀집장소 추행죄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지하철은 대중교통이니까 무조건 공중밀집장소 추행죄가 적용되겠네요? 이렇게 오해하시는데요. 단순히 장소의 특성만으로 죄명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행의 방법, 당시 상황, 피해자의 진술, 행위의 정도 등에 따라 공밀추가 적용될 수도 있고 강제추행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옆에 앉아있거나 서 있던 사람의 가슴, 엉덩이, 음부 등 신체 부위를 직접 만지는 행위는 공중밀집 장소라는 특성보다는 사람의 의사에 반한 추행 행위 자체에 초점이 맞추어져 강제추행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실무적으로는 대부분 강제추행죄로 기소되는 비율이 높은데요. 지하철 성추행으로 경찰 연락을 받으셨다면 죄명에 따라 처벌 수위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개별 사안에 따라 조금이라도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먼저 검토하셔야 합니다. 요즘은 지하철 내 CCTV가 잘 설치되어 있지만 사람이 너무 많거나 촬영 각도, 위치 등에 따라 범행 당시 모습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결국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실무상으로는 추행이 있었는지 여부 자체를 두고 서로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처럼 사람이 매우 많은 상황에서는 의도적인 신체 접촉인지 단순한 접촉이나 오해였는지를 가려내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데요.
다만 억울하게 연루되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나는 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무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상황을 최대한 정확하게 정리하고 객관적인 정황과 일관된 진술을 통해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만 아예 접촉 자체가 없었던 경우라면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맞겠지만, 사람이 많은 지하철 안에서 밀리거나 균형을 잃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했거나 우연한 접촉이 있었던 경우라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당사자는 전혀 추행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사건은 실무상 가장 까다로운 유형 중 하나인데요. 물론 이런 경우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무혐의를 받는 것이 맞지만 상황에 따라 혐의를 인정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수사 과정에서는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기도 하고, 접촉이 이루어진 부위나 당시 상황, 접촉의 방식 등에 따라 피해자 입장에서는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무혐의를 주장하면서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함께 검토하는 전략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무혐의를 주장하는데 왜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하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 혐의가 인정될 경우 합의 여부는 양형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됩니다. 감정적으로 억울함만 호소하다 보면 오히려 중요한 사실관계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하철 성추행 사건은 진술의 신빙성이 중요하게 평가되는 경우도 많은 만큼 성급하게 진술하기보다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부터 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반대로 실제로 의도적인 추행이 있었던 경우도 있겠죠. 순간적인 성적 충동을 참지 못했거나 호기심에 타인의 신체를 만졌다면 무거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공중밀집 장소 추행죄는 강제추행죄에 비해 형량이 낮다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어떤 죄명이 적용되든 성범죄 사건이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결코 가볍게 보지 않는 만큼 쉽게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운데요. 그런데 간혹 당장의 처벌이 두려워 혹은 들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무작정 범행을 부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매우 위험합니다. 범행이 객관적인 증거로 충분히 입증되는 상황에서 무리한 부인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으로부터 반성 없는 태도로 비춰질 경우 처분이나 양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실제로 잘못을 저지른 것이 맞다면 이를 빠르게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혐의를 인정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인정할 부분과 다투어야 할 부분을 구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지하철 성추행 사건이라도 사안에 따라 구체적인 대응 전략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선처를 위해서는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내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울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하철 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적용될 수 있는 죄명과 그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하철 성추행 사건은 워낙 쉽게 연루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사람이 많은 공간이라는 특성 때문에 억울하게 오해를 받거나 예상치 못하게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만큼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데요.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동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가장 적절한 해결 방향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